나를 위한 낭독. 아빠가 돌아가신 지 8, 9년쯤 된 것 같다. 정이 많았든 없었든 간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사실 아빠랑 그다지 사이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별로 살갑지도 않았고 같이 산 시간도 길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를 미워했던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드문드문 아빠 생각이 떠올랐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봤던 흐드러지게 핀 벚꽃들, 바람이 불 때면 아빠가 행하던 몸짓들, 아빠가 좋아했던 미니족발, 벚꽃을 볼 때마다, 노점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빠가 떠올랐다. 하루는 혼자서 박연준 작가가 쓴 소란이란 글을 낭독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있잖아. 장롱에 아슬아슬 쌓아놓은 이불들이 기어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빠가 쏟아지네. 감당이 안 되는데 아프진 않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나에게 낭독의 저자인 성우 송정희입니다. 제가 쓴 이 글 중에 오늘 낭독회 책 제목이 뭐지요? 아버지의 해바라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조금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을 발제해서 오늘 좀 낭독으로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오늘 낭독 여행을 하시기 전에 저와 함께 목소리 여행을 살짝 하고 그리고 낭독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목소리 여행이고요. 2부는 낭독회 여행입니다.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왔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산속에서도 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인연이 된 우리 교육생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고요. 저희 조금 앉은 자리에서 먼저 자신의 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는 나의 몸의 집 그리고 마음의 집에 담겨 있습니다. 지면에 닿아 있는 발바닥 그리고 의자에 닿아 있는 나의 엉덩이 조금 느껴보실게요. 호흡과 의식을 나의 골반 주변으로 안착을 시켜주시고요. 그러면 허리부터 척추까지 쭉 정렬이 되면서 나의 몸이 정렬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호흡과 들숨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요즘에 이제 상체, 어깨에 굉장히 많은 긴장도가 있는데요. 살짝 롤링해서 툭 떨어뜨리셔도 돼요. 긴장도가 좀 있으신 분들. 네,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나의 목소리는 어떤가? 지금 현존하는 여기에 있는
나의 목소리는 어떤가? 들숨과 날숨의 호흡 속에 지금 나의 목소리는 어떤가? 잠시 호흡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직관적인 언어가 떠올라도 되고요.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떠올라도 됩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문장도 좋습니다. 지금 나의 목소리는 어떤가? 자, 이제 감았던 눈을 아주 천천히 떠볼게요. 네, 어떠세요? 지금 저의 목소리는 나비입니다. 와, 나비요? 자, 좋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요? 지금 나의 목소리는 벌써 다가온 봄입니다. 벌써 다가온 봄. 봄입니다. 와, 역시 벌써 다가온 봄입니다. 나비 같은 목소리는 궁금해서요. 어떤 목소리인지. 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낭독을 잘할 수 있는지 묻는 사람에게 나는 텍스트를 깊이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 글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낭독을 해보세요. 글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쓰진 않았지만 그 글을 본인의 가슴으로 느끼고 다시 목소리로 표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하시면서 관객들과의 시선도 중간중간 마주치시고 굉장히 활자를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나비 같은 목소리 한번 우리 미소 한 2스푼만 얹어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더 봄날과 같은 목소리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무엇이죠?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타이틀은요. 그래서 제목을 알려주는 것은 이 에피소드 전체를 포도즙을 짜듯이 딱 짰는데 나온 그 한 단어이거나 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오늘의 에피소드는 무엇입니다. 대사는요. 속대사와 겉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속대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청자와 말하는 이가 있으면 누가 있죠? 말을 듣는 이가 있습니다. 이 말하는 이가 낭독을 통해서 굉장히 거창하거나 유창하거나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본질적으로는 말을 듣는 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하는 이의 존재가 명징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나 발성이나 호흡이나 그리고 문장을 두고 의미와 내용으로 끊어읽기나 이어붙이기나 강세나 억양점이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누가 있기 때문이죠? 말을 듣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시선 마주치면서 잘하셨는데요. 우리 미소 2스푼만 넣어서 한번 나비와 같은 날개짓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큐. 좋습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자, 한 분만 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너무 떨면서 나오시세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텍스트 바라보기. 어떻게 하면 낭독을 잘 할 수 있는지 묻는 사람에게 나는 텍스트를 깊이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 글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낭독을 해보세요. 글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쓰진 않았지만 그 글을 본인의 가슴으로 느끼고 다시 목소리로 표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떨리시죠? 자, 괜찮습니다. 먼저 눈으로 활자를 조금 바라보시고요. 네. 물론
관객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에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활자를 눈으로 보면서 그 활자를 내 마음에 충분히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담고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입을 떼셔도 돼요.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 충분히 바라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낭독? 나에게 낭독. 자, 큐. 텍스트 바라보기. 어떻게 하면 낭독을 잘 할 수 있는지 묻는 사람에게 나는 텍스트를 깊이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포즈. 문장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끝에 무엇이 있죠? 마침표. 마침표, 운점이 있습니다. 이 마침표는 침묵의 언어고 쉼의 언어입니다. 자, 내가 낭독한 내 소리를 먼저 내가 첫 번째 경청자가 되어서 내 영혼이 듣고요. 그의 태도가 타자에게도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내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양식을 충분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즈. 그리고 다음 문장을 눈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에 충분히 담으세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희요 되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어요. 오늘 이제 정재하 작가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작가님도 직접 오셨고요. 또 작가님께서요 직접 낭독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굴에 사는 아줌마 정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자기가 쓴 글을 남 앞에서 읽으면 되게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읽는데 심지어 전문가 앞에서 지금 완전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고른 내용이 미소 2스푼을 얹을 내용은 아니라서 그 부담은 덜고 학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차 밖으로 나왔다. 트럭 한 대가 다닐 정도의 비포장 도로가 숲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해? 차로 한 30분이면 갈 거네. 멀든 안 한 뒤 비포장인데다 돌길이라 속도를 못 낸 게. 나는 줄지어 선 차를 지나쳐 산길로 들어섰다. 초일인데도 숲이 울창했다. 우리 일행들 외에는 오가는 사람도 차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곳에 묻히고 싶을까? 아무도 없이 적적하게 깊은 산속에 홀로. 아버지는 백운산에 가장 오래 있긴 했지만 이 산 저 산 떠돌며 48년 겨울부터 52년 봄까지 빨치산으로 살았다. 아버지의 평생을 지배했지만 아버지가 빨치산이었던 건 고작 4년에 불과했던 것이다. 고작 4년이 아버지의 평생을 옥죄인 건 아버지의 신념이 대단해서라기보다 나만이 사회주의를 금기시하고 한 번 사회주의자였던 사람은 다시는 세상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막았기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작 4년의 세월에 박제된 채 살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더 오랜 세월을 구례에서 구례 사람으로, 구례 사람의 이웃으로 살았다. 친인척이 구례에 있고 70년 지기 친구들이 구례에 있다. 아버지의 뿌리는 산이 아니다. 아버지의 신념은 그 뿌리에서 뻗어나간 기둥이었을 뿐이다. 기둥이 잘려도 나무는 산다. 다른 가지가 뻗어나와 새 순이 돋고 새 기둥이 든다.
나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실랑이 중인 학수를 불렀다. 여기에 안 모시고 싶어. 학수가 멀뚱멀뚱 나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아직도 여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온 마음을 쏟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빨치산들을 제 아버지이냐 제 돈 들여가며 모시는 학수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학수는 나를 이해해 줄까? 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 여기로 모시면 친척들도 다시는 올 수 없을 것 같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글제. 그럼 어디다 모실란가? 이 질문에는 솔직히 답하기로 했다. 작은아버지가 땅을 준다고도 했는데 그것도 싫어. 그럼 어쩌려고? 그냥 아무데나 뿌려필라고. 학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평소 아버지 생각이었어.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 아무데나 뿌려필라고. 학수가 푸하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그도 아버지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을지 몰랐다. 그것이 아버지제. 참말 아버지 잡네. 근데 암디 어디? 아버지 자주 다니시던데 여기저기. 반내골에도 조금. 어떤 낭독이나 어떤 말이나 듣고 있으면 그냥 빠져들어서 끊고 싶지 않고 방해하고 싶지 않고 그래요. 네, 그냥 책 밖에서 책 안으로 우리를 싹 이끌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분 좀 특별하게 발제한 좀 이유 있으실까요? 잠깐. 이 부분은 실제 사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아무데나 뿌리지는 않았는데 벽식에 따라서 어딘가에 묻히고 살아남아서 자손들의 기림을 받고 이런 거보다 이 소설 속 아버지라면 사람들 속에 늘 함께 있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런 주인공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글에도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거기서 가장 큰 메시지가 용서와 화해였거든요. 저희 낭독가들이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랑 한 작년부터 해갖고 계속 살아냈어요. 네. 아버지와 같이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정지아 작가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활자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작가가 세워놓은 어떤 많은 아바타들 속에 결국엔 그 아바타를 통해서 작가의 심연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교육생들이 모든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장수에 사시고 또 보성에 사시는 이 빨치산에 대한 역사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우리 주민분들이 또 교육생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들이 모아져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저희 낭독 유랑단을 소개를 하겠고요. 이제 2부에는 낭독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 낭독 유랑단의 리더인 윤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낭독 유랑단입니다. 네, 저희는 방금 소개해주신 송정일 성우님과 지난 1년 동안 전문가 과정까지 수료한 사람들이고요. 그 시간들 속에 책 속에 푹 빠져서 울고 웃으면서 낭독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낭독을 통해 힐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귀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 전국을 여행하듯이 한번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낭독의 바람을 한번 불러일으켜보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낭독 요랑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저희는 책과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그 삶을 향해 걸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도서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책을 낭독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보자 라는 다짐으로 시작했던 저희의 발걸음이 오늘은 이렇게 구례 매천 도서관에 와 닿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는요. 조정래 장편소설 태백산맥의 남도여관의 그 배경지였던 보성여관에서 첫 낭독회를 진행했었고요. 그동안에는 온라인 낭독회를 진행을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정지아 작가님을 모시고 이곳 구례에서 함께 낭독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특별히 더 기쁘고 설레이고 떨리기도 합니다. 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간이 나서 나를 보러 오는 사람과 시간을 내서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비도 오는 겨울비 내리는 날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저희의 이 낭독회를 찾아와 주셨으니까 기쁘고 또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정지아 작가님의 손끝에서 그려진 시대의 온기를 저희 낭독가들의 목소리로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낭독 요랑단의 단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연 선생님, 이옥자 선생님, 윤혜재 선생님, 김정미 선생님, 그리고 저는 윤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낭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진지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만우절은 아니었다. 만우절이라 한들 그런 장난이나 유머가 오가는 집안도 아니었다. 유머라니. 유머는 우리 집안에서 일종의 금기였다. 그렇다고 유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유머일 수밖에 없고 유머여야 하는 순간에도 내 부모는 혁명을 목전에 둔 혁명가처럼 진지했고
그게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 유머가 있었다기보다 혁명을 목전에 둔 듯 진지한 그들의 어떤 행위나 삶의 방식이 유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웃기긴 했다. 내 아버지는 정치적으로만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시도 때도 없이 사회주의자였다. 말했다시피 초짜 농부인 아버지는 일에 관해서라면 조금의 인내심도 없었다. 불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아버지는 시간마다 집에 와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신문을 몇 줄 읽고 다시 밭으로 나갔다.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는 온갖 야생식물의 씨앗과 먼지와 흙을 몸에 달고 왔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달려나와 옷을 털어라, 양말을 벗어라, 손발을 씻어라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회주의자답게 담대한 아버지는 바지를 두어 번 툭툭 털고는 거침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개헌티 이만희 말을 했어도 알아들었겠소. 옷 털고 손 씻는 것이 벗이 얼마나 힘들다고 번번이 속을 뒤집는가. 나가 참말 복장이 터져서 못 살겠소. 어머니는 종종 걸음으로 뒤를 따르며 아버지의 몸에서 떨어진 풀씨와 먼지를 일일이 손으로 쓸어 담았다. 태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도를 넘는다 싶을 즈음 신문을 쫙 펼치며 일갈했다. 알고 본게 당신은 사회주의자가 아니구만. 옷 털고 손 좀 닦자는데 웬 사회주의?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 읽고 있던 네 책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주시했다. 사회주의의 기본은 뭐요? 속도 없는 어머니 아는 건 나왔다고 냉큼 아는 척을 하고 나섰다. 그야 유언론이제라? 글제? 그러면 머리는 뒀다 못혀. 생각해봐.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이 있어라 그런 시답잖한 말 한마디 했다고 하늘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먼지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요. 그게 자네가 시방 쓸고 담고 악다구니를 하는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시원 아니겠어? 사회주의자는 일상에서부터 유물론자로 살아야 하는 법이요. 시원이라니. 국졸 아버지 입에서 방언처럼 터져나온 고급 어휘에 나는 실수를 금치 못했다. 먼지에서 유물론으로의 비약은 좀 심했다 싶었는지 어머니도 이번에는 그냥 구구려 엎드려 있진 않았다. 최소한 찍 소리는 냈다. 아이고, 말은 청산 유수제. 그거 생각해낼 시간에 옷이나 한번 털지. 라고 돌아서면서 아버지에게는 들리지 않게 고시랑고시랑 했던 것이다. 바짓가랑이에 붙은 먼지 한 톨조차 인간의 시원이라 중히 여겨 함부로 털어내지 않았던 사회주의자 아버지는 마침내 그 시원으로 돌아간 것이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참으로 아버지답게 마지막까지 유머러스하게. 물론 본인은 전봇대에 머리를 박는 그 순간에도 전봇대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고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민중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인류의 역사를 바꾼다는 진지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진지하게 한 발을 내디뎠을 것이다. 다만 거기 전봇대가 서 있었을 뿐이다. 무심하게 하필이면 거기 이런 젠장. 서시천변. 안개가 거쳐가는 2차선 포장도로로 희끄무레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다. 아버지 연배의 노인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부고를 전하지 않았는데 그의 발길이 내 쪽으로 가까워졌다. 여기는 구례. 이곳에서는 때로 전화보다 사람의 말이 빠르다. 새벽부터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그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섰다. 척추 협착증으로 행동 굼뜬 어머니가 조이금함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어찌게 하시고 벌써부터 모셨단가요? 어쩌냐게 상욱이 병원차에 실려가는 것을 봤구만이라. 불알 친구를 불시에 잃었지만 그의 표정 또한 평소의 아버지처럼 덤덤했다. 그는 절친한 친구의 영정 앞에 익숙한 동작으로 2번 절을 올렸다. 난생 처음 상주가 되어 나는 그와 맞절을 했다.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나는 그가 누군지 단박에 알아차렸다. 박한우 선생. 박 선생은 중앙국민학교 35회 졸업생으로 아버지와 동기동창이다. 35회 졸업생들은 제법 우정이 깊었다. 시계방을 했던 한 졸업생의 상호는 사모 시계방이었다. 시계방은 35회 동창회의 사무실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풀방울이 쥐 드나들듯 틈만 나면 동창회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두루두루 잘 지냈지만 그 중에서도 박 선생과 제일 친했다. 매일 새벽 4시 담배를 만나게 태운 아버지는 폭우가 내리든 폭설이 내리든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나섰다. 아버지가 향한 곳은 신문 배급소였다. 그 배급소에서는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를 동시에 취급했다.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간, 아버지는 자기 집인 양 배급소에 들어가 배달원과 함께 각종 전단지를 신문사에 끼워 넣었다. 일이 끝나갈 즈음이면 어김없이 박 선생이 나타났다. 쪼까 일찍 나와서 일 조건 거들지 다 끝내놓게 오냐? 나가 니랑 똑같은 중 아냐? 나는 이래봬도 정기 구독자요. 깨끗하니 내 돈 내고 본단께. 아버지는 일을 거들고 공짜 신문 한 부를 얻어왔다. 박 선생도 그 사실을 알았다. 굴몬 따신 집안에 가만히 있지. 뭔 예명한다고 새벽 대바람부터 설치고 댕기냐? 눈각둥이가. 그러다 푹 맞는다잉. 박 선생도 아버지만큼 부지런하여 일찍 일어났다. 긴 아침나절이 무료하여 신문도 직접 받을 겸 허물없는 친구도 볼 겸 배급소로 나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박 선생이 구독하는 조선일보를 빼앗아 후루룩 일별했다. 그러고는 박 선생에게
휙 집어던졌다. 이런 반동신문을 몰라고 아깐 돈 주고 보는 것이요. 한겨레로 바꿔 이번 기회에. 팽선 교련 선생함시롱 민족 통일에 방해꾼 노릇을 했으면 인자라도 처리 나야 할 것 아니냐? 니나 바꿔라. 꼴갱이가 꼴갱이 신문 본다고 소문나면 경을 칠 텐께. 두 노인네는 매일 아침 투닥거리며 늙음막을 보냈다. 신문을 들고 집에 온 아버지는 어머니와 내 앞에서 평생 교련 선생 한 놈이 조선일보만 본다고 박 선생 흉을 보았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듣던 말이라 어느 날 짜증이 나서 물었다. 생각이 다르면 안 보면 되지. 애도 아니고 맨날 싸우면서 왜 맨날 놀아요?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신문을 쫙 펴면서 말했다. 그래도 사람은 걔가 제일 나사야. 사상은 안 통했어도 마음은 잘 맞아 오래 같이 산 부부처럼 투닥거리며 아버지의 말년을 풍성하게 했던 박 선생이 문상을 끝내고 상에 앉았다. 전화통화는 2번 했지만 얼굴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박 선생의 아버지 못지않게 지난했던 과거사를 어쩌면 그의 자식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 선생의 형은 아버지의 빨치산 동료로 지리산에서 죽었다. 누나 둘도 지리산서 죽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서울서 고등학교에 다니다 학도병에 끌려갔던 박 선생은 하필 수도사단 소속으로 51년 겨울 지리산에 파견됐다. 운명의 장난인지 전남 도당 소속이었던 아버지도 남부군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겨우내 치열했던 수도사단 대공세에서 살아남은 아버지는 이듬해 봄 벽소릉 인근 산죽더미 아래서 미군 시레이션 전투식량 박스 몇 개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발견한 것은 아니었다. 부대원 하나가 발견해서 신이나 들고 온 박스 안에 비닐로 몇 번이나 꽁꽁 싸맨 박 선생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신우형, 복례누이, 복희누나, 상우가 총을 쏠 때마다 손이 떨려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네. 총구를 하늘로 겨눠도 재수 없으면 떨어지는 내 총알에 누군가 죽을지 모르는 일 아닌가. 그 누구도 내 총에 죽는 일만 없기를 날마다 기도한다네. 부디 살아서 돌아오시게. 살아서 꼭 살아서 다시 만나세. 불행히도 아버지만 살아 박 선생을 다시 만났다. 자신의 총알이 형과 누이와 친구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안고 박 선생은 군의 말뚝을 박았다. 군인으로 빨치산 형제자매와 마주섰던 자가 군의 말뚝을 박은 그 심리를 아버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박 선생은 예편한 뒤 할 일 없는 교련 선생으로 세월을 보냈다. 군사독재 정권 밑에서 교련 선생이 뭐냐? 교련 선생이 죽은 너그 성이 무덤서 벌떡 일어나겠다. 속인말 감추는 법 없는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쏘아붙였더니 어느 날 박 선생이 느닷없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상우가 너 하염없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냐?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고 박 선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먹은 소주가 죄에 눈물이 되어 나오는 것 같았다고 생전 처음 취했던 아버지가 비틀비틀
내 몸에 기대거리며 해준 말이다. 고2 겨울이었다. 자기 손으로 형제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안고 사는 이에게 하염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7, 여린 감수성에 새겨진 무늬는 세월 속에 더욱 또렷해져 나는 간혹 하염없다는 말을 떠올리곤 했다. 아직도 나는 박 선생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하염없이 남은 인생을 견디고 있을 만난 적 없는 아버지 친구의 하염없는 인생이 불쑥불쑥 내 삶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곤 한다. 이따 또 올라네. 아저가 아무지도 안 알렸네. 알리고 한군에 또 올라네. 한군에 올라네. 말 사이에 짧은 침묵이 마음에 얹혔다. 저런 말이 하염없이 인생을 살았던 한 남자의 애틋한 정일지 몰랐다. 아버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네 일에 발벗고 나섰고 동네 사람들도 그걸 알아서 무슨 일만 생기면 아버지를 찾았다. 어머니는 우리 일 제쳐두고 남일 우선인 걸 못마땅해 했지만 나는 한갑자를 살고도 턱없이 사람을 믿는 순진함. 솔직히 말하자면 어리석음이 더 못마땅했다. 언젠가 모래기철이었다. 동네 사람끼리 품팔이를 하는데 맨 마지막으로 우리 집 다락논에 모를 심기로 한 날이었다. 새벽 1시쯤 전화벨이 끈질기게 울렸다. 남의 집 모를 심고 돌아와 초저녁부터 깊은 잠에 빠졌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말끔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같은 동네 사는 한씨였다. 굴에서 광주고등학교까지 출퇴근하던 한씨 사위가 전날 회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남록에서 트럭에 깔려 즉사했다는 소식이었다. 딸이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인물이 좋아 교사 사위를 얻었노라. 한씨가 입만 열면 자랑하던 바로 그 사위였다. 택시부턴 블루소. 아버지는 대충 옷만 챙겨 입고 길 떠날 채비를 했다. 아이고 이리 가불먼 우리 모래기는 어쩐다요. 당신은 사람이 죽었다는디 시방 그런 소리가 나온가. 우리 식구 한해 먹거리가 달린 일이었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했다. 논 20마지기에서 나올 소출 중의 일부가 내 대학 등록금도 될 터였다. 사람들 옳틴께 자네가 알아서 시키소. 나는 댕겨올라네. 아이고 주인이 지키고 서 있어도 너의 일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사림심보요. 나는 집에서 새참 준비해야 하는디 누가 일꾼들을 본단 말이오. 한센 사위가 천혜고아도 아니고 부모행제 있을 거다니요. 그 사람들이 허먼되지 너민 자기가 몰라고 쫓아나서까잉. 사회주의자라면서
남의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게 사람 본성이라 확신하는 어머니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이 밤중에. 또 그놈의 오죽하면 타령이었다.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는 아버지의 18번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달리 오죽해서 아버지를 찾는 마음을 믿지 않았다. 사람은 힘들 때 가장 믿거나 가장 만만한 사람을 찾는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마찬가지다. 힘들 때 도움받은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대개는 도움을 준 사람보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먼저 잊어버린다. 그러나 사회주의자 아버지는 그렇다 한들 상처받지 않았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 탓이고 그래서 더더욱 혁명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절대 굽히지 않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밀치고 어둠 속으로 발을 디뎠다. 그날 아버지는 트럭 밑에 깔려 산산조각난 한시사위의 시신을 구급대원들조차 감히 손대지 못하는 처참한 시신을 목 잘린 동지나 총 맞아 내장이며 뇌수 튀어나온 동지의 시신을 거둔 바 있는 빨치산의 특기를 되살려 직접 수습하고 병원이며 장례식장을 주선하느라 동분서주하다가 밤늦게야 돌아왔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논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어머니의 상대로 동네 사람들은 네모 반듯하지 않아 비뚤비뚤한 다락눈에 내 귀퉁이에는 아예 모를 심지 않고 대충 일을 마무리했다. 어머니 혼자 별을 보며 20마지기 귀퉁이마다 모를 심었다. 아버지가 골아떨어진 뒤에야 네 발로 기어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까진 무릎에 앞가진기를 바르며 숨죽여 울었다. 누굴 닮았는지 모진 나는 어머니의 숨죽인 울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만에 하나 어머니가 월북했다면 자기 농사에 심혈을 기울이다 진작에 숙청당했을 거라고. 그것이 당신들이 믿는 사회주의의 실체라고. 오죽해서 새벽 1시에 아버지를 찾았던 한씨는 며칠 뒤 돼지고기 2근을 사들고 찾아와 고맙다며 연신 울먹거렸다. 그러나 아버지가 대신 냈다던 택시비는 갚지 않았다. 아버지의 민중이 그렇지 뭐. 내 비아냥의 아버지는 내가 남인 양, 아니 남의 집 골칫덩이라도 되는 양 예의 그 사팔뜨기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오죽했으면 긁었냐. 그것도 못 주는 한샘 매면 오죽하겠어. 오죽하기는 개뿔. 한씨는 얼마 있다 홀로 된 딸을 위해 집을 팔았다. 딸에게 줄 돈은 있어도 아버지에게 갚을 택시비는 그 뒤로도 영원히 생기지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몇 번이나 읍내와 광주를 쫓아다니며 사망보험금 처리를 대신 해주느라 바빴다. 그러니 아버지는 갔어도 어떤 순간의 아버지는 누군가의 시간 속에 각인되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다. 나의 시간 속에 존재할 숱한 순간의 아버지가 문득
그리워졌다. 아이, 니는 모르지야. 큰언니가 내 곁으로 바짝 당겨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고는 속삭였다. 아메, 작은 아베도 모르셨을 것이마. 나가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을게. 근게 그때가 여순 반란 때였지. 그때께 나는 1학년, 막내미 삼촌은 2학년이었어라. 삼성분교는 두 학년이 한 반인 게 삼촌이랑 나랑 한 반이었단 말다. 여순 사건이 나고 한 열흘 뒤 수배 중이라 한동안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14연대를 끌고 보무도 당당하게 나타났다. 14연대는 반내골에서 일주일 남짓 머물렀다. 작은 동네가 난생 처음 사람들로 북적북적. 큰언니 말로는 잔치집 같았다고 한다. 어느 날 새벽 큰언니가 군인들 구경하러 달려갔더니 북적이던 며칠이 꿈이었던 듯 다 사라지고 없었다. 어쩐지 언니도 풀이 죽어 학교로 갔다. 2시간 수업을 마치고 났는데 큰 총을 든 군인들이 교실로 들이닥쳤다. 고상욱이 본 사람 손들어! 군인의 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불린 순간 8살이었던 큰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린 나이였지만 언니는 직감적으로 고상욱이 작은 삼촌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런데 키가 작아 언니보다 2줄 앞에 있던 작은 아버지가 번쩍 손을 들었다. 오! 고상욱이 우리 작은 성인데요. 작은 성이 문청 맨당위원장인 마요? 요시, 고상욱이 언제 봤어? 동네에서 뒤아지를 10마리나 잡아갖고 군인들하고 한 대여섯에 잔치를 치렀는데요. 오늘 새벽에 눈 떠본 게 다 가불고 없던데요. 옆자리였으면 옆구리라도 찔퍽거려갖고 그놈의 주둥이를 꿰매불고 싶더만은 떨어진 자리인 게 그럴 수도 없고 나는 속이 타들어가는디 막냉이 삼촌은 속도 없이 미주알 고주알 오만 것을 다 일러 바치지 않겠냐. 막냉이 삼촌이 본래부터 입이 방정이었단 말이다. 큰언니는 1948년 8살 가을의 일을 엊그제인 양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날 군인들은 9살 작은 아버지의 등에 총을 겨눈 채 마을로 내려갔다. 아버지가 미리 몸을 피하라 일러둔 덕에 당시 구장이었던 할아버지밖에 마을에 남아있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와는 달리 한민당 지지자였다. 할아버지는
산속으로 피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피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왜 피하지 않았는지는 모른다. 평소 우파였으니 반란군 편으로 몰리지는 않았을 거라 확신했을 수도 있다. 돼지를 3마리나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 작은아버지가 이르지만 않았더라면 할아버지의 확신대로 살 수 있었을까? 그날 들이닥친 건 굴의 경찰이 아니라 외지 군인들이었다. 며칠 전 14연대에게 호되게 당한 그들이 할아버지가 우파인지 좌파인지 일말에 관심이나 있었을까 싶다. 군인들은 물러가기 전 집집마다 불을 놓았다. 연기에 휩싸인 마을 정자여, 할아버지의 주검 곁에서 오줌을 지린 채 혼절한 작은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큰언니였다. 그때께 막내기 삼촌이 손만 번쩍 안 들었으면 할배가 죽었을란가. 큰언니가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반내골 사람들은 집이 죄에 불타 이불 한 채,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한 채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뿔뿔이 흩어졌다. 난리 끝나고 돌아와 볼게 막내기 삼촌이 딴스레미 되어버렸더라고. 전에 삼촌 별명이 촉새였어야. 눈만 뜨면 나불나불 앞말이나 짓거려 쌓는 통에 저놈의 입이 방정이라고. 입 잘못 놀리다가는 필시 갱을 칠 것이라고. 할배가 첫날만 날 쇠를 찼었는디 꿀묵은 벙어리 맨키 입이 위아래로 딱 붙어버렸더란 게. 자기도 그날 입 촐랑거린 것이 마음에 쓰였겠지. 근게 1초도 안 다치던 입이 영 다 적은 것이요.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다. 그저 빨갱이 아버지 때문에 집안 망하고 공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아버지를 원망하는 줄로 알았다. 9살 작은 아버지는 잘난 형 자랑을 했을 뿐이다. 그 자랑이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줄 어찌 알았겠는가. 술에 취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었던 작은 아버지의 인생이 오직 아버지에게만 향했던 그의 분노가 처음으로 애처로웠다. 나도 그때께는 애기였는데 어째 그런가. 이날 이때껏 그날 일은 입도 부엉끔 못하겠더라. 생각해보면 시상 잘못 만난 작은 아베도 짠하고 막내기 삼촌도 짠하고 암에 작은 아베는 시방도 그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모르지. 그날 두 행제가 원수로 틀어졌은게. 그게 아가 혹여 막내기 삼촌이 안 와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라. 자기 속은 속이겠냐. 필시 고주망태로 취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알았을까? 자기보다 한참 어린 막내가 면담 위원장인 당신을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했다는 것. 그 자랑이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걸. 그게 평생에 한이 되어
자랑이었던 형을 원수로 삼았다는 것. 어쩐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시로 작은아버지의 악다구니를 들으면서도 돌부처처럼 묵묵히 우리 집이나 작은 집 마루에 걸터앉아 담배만 뻐끔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는 몰랐을 수도 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그날의 진실을, 그날 작은아버지 홀로 견뎠어야 했을 공포와 죄책감을 보지 않은 그 누군들 알 수 있으랴. 역시 작은아버지에게는 작은아버지만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독한 소주에 취하지 않고는 한시도 견딜 수 없었던 그러한 사정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1979년 8월 15일. 어머니와 나는 그날 새벽부터 광주 교도소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침 일찍 나온다던 아버지는 플라타너스 그림자가 손바닥만 해지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가족과 비슷한, 어쩌면 조금 다른, 말 못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며 하나 둘 사라지고 정문 앞에는 어머니와 나뿐이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다. 어머니는 몇 시간째 꼿꼿한 자세로 버티고 있었다.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는 말을 하려는 찰나 육중한 철문이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머리를 빡빡 민, 누가 봐도 죄수 같은, 눈빛만 형형한 한 남자가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와 섰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지금 생각하면 고작 6년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 국민학교 4학년이던 나는 가슴이 봉긋해져서 브래지어를 하고 생리를 시작한 여학생이 되어 있었다. 내 앞에 선 아버지가 처음 본 남자처럼 낯설었다. 아버지는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나는 허수아비처럼 아버지에게 몸을 맡긴 채 더워 죽겠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그런 생각들로 민망함을 덜어냈다. 그때 아버지는 느꼈을 것이다.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가 아득해졌다는 걸. 그날 우리 가족은 구례로 와서 친지들과 짜장면을 먹고 누구 생각이었는지 사진관에 가서 고상욱 출소기념이라는 큰 글자가 박힌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 옆에 선 나는 그 순간이 못 견디게 어색해서 퉁퉁 부은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물론 아버지는 그때도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사시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어머니는 김밥을 싸고 참외 몇 개와 포도를 챙겼다. 우리가 찾은 곳은 연곡사 앞 계곡이었다. 왜 하필 그곳을 찾았는지는 모른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훌렁훌렁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얼음장 같은 계곡으로 뛰어들었고 나는 민망하여 반대쪽으로 돌아앉아 하염없이 흘러가는 물을 쳐다보았다. 우리 가족 최초이자 마지막 여행이었다. 처음인 것은 그렇다 쳐도 마지막이 된 것은 아마 그날이 숨막히는 어색함 탓이지 않았을까 싶다. 아버지가 출소하고 며칠간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렇다는 걸 의식조차 하지 못했다. 원래 아버지는 누구나와 무람없이 말을 잘 나누고 주제만 주어지면 몇 시간이고 대화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나와도 예전에는 그랬다. 나만 어색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훌쩍 커버린 딸이 어렵고 낯설었던 것이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딸이 빼앗긴 6년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았다. 일상이 점차 회복되긴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기 전과 같은 친밀함은 끝내 회복할 수 없었다. 나는 늘 그 이전의 날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아버지가 나를 태우고 미친 듯이 페달을 밟던 어느 가을날이 지각인 줄 알고 엉엉 울며 뛰어들어간 교실에는 가을 오후의 햇살만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낮잠에서 깨어난 나를 다음날 아침이라고 원껏 골린 아버지는 잔뜩 뿌리 난 내 손에 햇살처럼 고운 홍옥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가 시리도록 새콤한 홍옥을 베어물며 돌아오던 신장로에는 키 큰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산들거렸다. 사무치게 라는 표현은 내게는 과하다. 감옥에 갇힌 아버지야말로 긴긴 밤마다 그런 시간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으리라. 그 당연한 사실을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야 겨우 깨닫는 못난 딸인 것이다. 아빠, 나는 들을 리 없는 유물론자답게 마음 한 줌 남기지 않고 사라져 그저 빛의 장난에 불과한 영정을 향해 소리내 불렀다. 당연히 대답도 어떤 파장 따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 영정 속 아버지가 이틀 내내 봤던, 아까도 봤던 영정 속 아버지가 전과 달리 그립던 어떤 날들처럼
치밀하게 느껴졌다. 죽음으로 비로소 아버지는 빨치산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친밀했던 어린 날의 아버지로 부활한 듯했다. 죽음은 그러니까 끝은 아니구나. 나는 생각했다. 삶은 죽음을 통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부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화해나 용서 또한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나는 냉정한 합리주의자 아버지의 딸이니까 이제 곧 아버지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을 테니까.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얼굴의 딸들을 만나셨나요? 네. 아버지의 해방일지도 있고요. 또 오늘 이 낭독회를 통해서 그 딸들의 해방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요, 낭독회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까지 오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가을 햇살이 비치는 그 가운데에 그날을 참 그리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은. 그쵸? 사무치게? 그 말로는 부족한가요? 오늘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음혈들, 그런 것들이 정말 용서와 화해, 같이 사과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어서 오늘 그 홍옥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감사합니다. 이분은 도대체 남자분인데 그림 그려주셨어. 뒤에서 그림 그리더라고. 네. 어머니 막 이러면서. 어머 안경 쓰고 머리 까지는데 서 있는 나네? 어머 웬일이야? 세상에. 낭독 유랑단. 처음 참석한 낭독이 처음엔 종교 모임처럼 엄숙한 느낌이었다. 우리 너무 고생이. 숨도 크게 못 쉬고 기침도 못하고. 종교 잡았지. 시간이 지난 후 5분의 낭독가의 목소리가 그냥 악기였다. 와. 노래였다. 오 진짜. 낭독회가 무엇일까? 라는 호기심에 참여했어요. 가슴에 큰 울림을 주는 멋진 자리였네요. 시작이 너무 좋았고요. 글로 읽었던 정재학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낭낭한 목소리로 다시 읽는 감동. 멋진 자리 만들어주신 낭독유랑단 단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구례를 찾아주심도 감사드려요. 2024년 1월 18일 구례 김태영. 와. 눈이 아닌 아름다운 목소리로 책 한 권을 읽어내려간 가치 있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낭독 유랑단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더하여 한 권의 책이 더 소중하였습니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을 몸소 느끼고 갑니다. 우와.